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승자와 방아 승자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읽거나 그 이야기나 그 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각자만의 의견을 펼쳐보는 북치기 족치기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북치기 족치기는 우리 방아님께서 이제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좀 책을 사거나 뭐 책을 빌리거나 도서관에서 뭐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할 때 이게 한국 소설을 많이 사거나 읽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방아님께서 우리 한국 소설 한번 해보자,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소설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자 하셔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북치기 족치기를 조금 한국 소설, 긴 장편 소설이 아니라 단편 소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단편소설은 최수철 작가님의 창자 없이 살아가기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이 창자 없이 살아가기 얘기하기에 앞서서 또 인사 나눠야죠. 안녕하세요, 방한님. 안녕하세요. 네, 이 최수철 작가님의 창자 없이 살아가기, 이걸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어떤 이제 생각으로 이걸 또 이렇게 해보자고, 또 한국 소설을 또 해보자고 해주셨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어, 사실 제가 그 몇몇 추천드렸던 그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네네. 사실 뭐 추천이라기보단 그 제안 드린 그 작품들 목록에서 승자님이 고르셨던 게 이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쵸, 그쵸, 오히려 그쵸. 승자님이 네. 왜 이걸 골랐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제 왜 한국 소설을 하자고 했을까에 대한 아, 이제 그 답변. 음. 왜 한국 소설을 하자고 했을까? 안 한지 오래돼서 음.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 소설이 좀 읽고 싶기도 하고 요즘 계속 외국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외국 거만 좀 읽게 됐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또 한국 소설을 읽어볼 수 있는 거고 이 작품이 또 나온 지 조금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좀 오래된 그런 작품이잖아요. 한 20년 전 작품이니까. 2007년도 작품이다고 네. 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2026년이니까 19년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 시대 그 시대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시대 때 작품도 한번 또 우리 안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우리 방아님께서 또 슬쩍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방아님께서 이번에 한국 소설을 해보자 하고 이것만 이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수, 수십 개의 소설을 저한테 와다다다다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 적느라 마치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것처럼 손목이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십 개의 소설 중에 제가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되게 확 이렇게 뭐랄까 구미가 당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른 소설들 제목을 딱 들었을 때는 그냥 하고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정도였다면, 창자 없이 살아가기? 약간 이렇게 되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창자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게 진짜 창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내용일지 아니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일지 이런 게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음, 좀, 빨리 보고 싶다. 진짜 창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일생을 다룬 거라면 그건 그것대로 또 재밌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비유라면 왜 그런 비유가 나왔는지도 궁금했고,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예측 가능한 제목 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개는. 그래서 예측이 좀 안 되는, 뭐가 됐든 둘 중에 뭐가 됐든 예측이 안 되잖아요. 창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일생도 예측이 안 되고, 이게 비유라고 해도 예측이 안 되니까 한번 이거는 진짜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쭉 받아쓰기를 하다가 이거라고 외쳤죠. 저는 이거. 제목이 재밌긴 해요. 그죠? 네. 저는 이거요 이러고 이제 마치 이제 제비뽑기 하듯이 딱 뽑아가지고 이제 방아님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좋습니다. 이제 둘이서 합의를 해서 이 창자 없이 살아가기를 갖고 오게 된 거죠. 이 소설, 길이가 그렇게 짧은 길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략적으로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소설이 이제 단편이기 때문에 이게 몽타주라는 이제 최수철 작가님의 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2007년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제 출판된 도서고 그 안에 이제 수록된 친구인데 이 창자 없이 살아가기가 거의 뭐 이 소설집 안에 조금 부피가 있게 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북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봤는데 되게 내용이 좀 길었다 생각보다 또 막상 읽다 보니 그래서 근데 또 체감상 그렇게 긴 것 같지도 않아. 너무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되게 수수쑥 읽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 읽고 나니까, 이거 꽤나 부피감 있는 소설이었네? 라고 이제 뒤늦게 깨달은. 읽을 때는 잘 모르겠었는데,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던 소설이고, 우리 방아님께서 또 알고 계셨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근데 극악무도한 조증에 걸려 있어요. 계속 조증이에요. 예. 근데 이 조증의 상태로 이 주인공이 지금 재판을 나가야 됩니다. 이 재판이 이제 명예훼손 공판인데 이제 고소인이 박지상이라는 모 대학의 석좌 교수이고 피고인이 백창복이라는 이제 수필가 겸 전직 출판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박지상이 배창복을 이제 자기 명예훼손했다고 재판을 걸게 된 거고 이 주인공은 그 재판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 주인공이 증인으로 나가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약간 구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면 법원 정문, 뭐 증인 대기실, 법정 출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타임라인 자체로 이제 쭉 흘러가게 되죠. 근데 허나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인공이 극악무도한 조증이기 때문에 계속 막 그 조증의 특유의 그 어떠한 증상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자신감이 넘치고 괜히 막 그냥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막 뻐렁치는 상태로 내내 이제 증언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 내내 그러면서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는데 저희가 이제 북치기 죽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스포 주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증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 가서는 자기가 걷잡을 수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내가 봤을 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판사가 지금 증인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증죄로 성립이 돼버리면서 법정 모독죄와 위증죄로 인해서 이 주인공은 결국엔 얘가 구속이 됩니다. 이 주인공이 구속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이 주인공이 구속되면서 막지상 뭐 백창복 둘 다 뭐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이 구속이 되면서 이 소설은 끝나죠. 근데 이게 뭐 중간중간에 뭐가 많아요. 뭐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도 많지만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도 있고 막 뭐가 많은데 근데 이 뭐가 많은 걸 이제 조증 상태인 주인공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읽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느낌이다. 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법정 싸움을 하게 된 건 그 지상 씨와 창복 씨 사이의 그 글들이에요. 이제 지상 씨가 쓴 글이 상자 없이 살아가기라는 그런 기고문이고 이제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거의 뭐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배창복이 쓴 글이 배알 없는 삶이라니. 별 없는 삶이라니라는 글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소송이 시작된 거긴 하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명예훼손의 이제 시작이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까지 이제 재판이 됐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중간에 인용문처럼 넣어줘요. 이 둘이 쓴 글을. 그래서 배창복이 쓴 글을 보면 저도, 나도 만약에 내가 박지상이었으면 바로 고소다 할 정도의,
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좀 경악스러웠어요. 그에게 삶이란 창작 속처럼 악취나고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게다가 기껏해야 학문을 통한 배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최악의 상황일 따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창자가 짧은 자들의 탐욕은 어떤 면에서는 창자가 크고 긴 자들의 못지않고 때로는 능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지상이 창자가 긴 사람으로 이제 배알 없는 삶이란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웃긴다 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네 위선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제 박지상이 그 글에서 이제 창자가 긴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큼 뭔가 되게 제가 느꼈을 땐 승려 같은 스님처럼 뭔가 이렇게 관조하고 관망하고 뭔가 다 깨우친 사람처럼 글을 쓰긴 했었거든요. 그 창자 없이 살아가기라는 글을 봤을 때 인용문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통달한 사람, 나 다 알아, 나 이 세상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배창옥이 쓴 글을. 방아님은 또 어떠셨어요? 이 두 글이 조금씩은 나왔잖아요. 그거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둘 다 일단 재밌게 봤고요. 박지상의 글에 보면 이제 콜레드라는 소설가가 쓴 암흑의 핵심이라는 소설도 언급을 하는데, 저도 읽고 싶었던 소설인데 아직 못 읽어봤지만, 근데 그게 나와서 약간 깜짝 놀랐던 기억도 좀 나고요. 근데 아무튼 그 박지상이 말하는 것에 공감되는 부분도 솔직히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한 창자가 없는 삶이란 게 그 온몸이 창자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자라는 게 되게 부패와 소멸 뭐 이런 공간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 세상을 좀 더럽히는 거잖아요. 똥이 나오는 공간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풍토병이 많은 그런 오지에서 이제 아마 그 풍토병이라는 게 창자와 연결된 그런 풍토병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는 바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창자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 소설 속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창자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몸 자체가 창자가 된다는 것이 그 이제 환경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핵심 오지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온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가 단순히 소화시켜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배설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 배창복은 박지상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위선적이다. 되게 좀 가식적인 그 글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쓴 박지상을 비롯해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거 좀 스포긴 한데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 배창국의 전 여자친구가 박지상의 아내가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우리 화자가 중간에서 또 관계를 놓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배창국이 그렇게까지 극심한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이 박지상이라는 사람이 창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긴 창자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 창자를 가지고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눈에서는 이 박지상이 하는 말들이 안 이꼽죠. 배알이 꼴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글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 두 개의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 두 개의 글보다 이 화자가 이 캐릭터들과 맺는 이 관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박지상이라는 교수에게 좀 도움도 얻으면서 그냥 학생이었죠. 박지상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백창복이라는 사람과도 약간 뭐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을 했을까? 그게 안 나와요. 소설 속에서. 그죠? 맞아요. 왜? 근데 그게 아마 어쩌면 저는 외부적인 히토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그런 어떤 의미적 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저는 100% 제가 이해를 했다고 말하긴 힘들어서 그것들이 조금 저는
좀 느껴지긴 했죠. 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존재 자체가 이 소설의 이야기적 차원 맥락에서는 별로 그렇게 쓰임이 없고 그런 의미적 차원에서 더 쓰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야기 형식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의 형식이 후반부에 이제 이 소설의 문장을 좀 빌리자면 똥폭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소설을 읽는 일상.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외부적 형식과 내부적 형식에서의 어떤 간극이 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뜬금없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되게 앞전 상황에서 그래도 이 독자에게 정보를 되게 잘 알려줬어요. 주인공으로서. 얘네가 이랬어. 얘네가 쇼미더머니 디스랩을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후반부, 이 마지막 때, 갑자기 자기 내면 안으로 갑자기 초대를 합니다, 우리를. 방금까지 그냥 우리는 같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면으로서의 초대를 하면서 내가 그 주인공 안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나도 조증의 상태로 변해서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약간 나는 조증에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이제 느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에서 휘몰이 장단처럼 호로록 돼버리더니 얘가 갑자기 구속이 돼버린 뭐 이런 걸로 거의 끝나버리잖아요 후반부에는. 그래서 저도 약간 그거는 아니 방금까지 같이 걷지 않았어 우리? 우리 사이 좋았잖아. 왜? 나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깊었던 사이였던 거야? 우리 약간 배상복과 그 정도의 사이 아니었나? 음. 이랬는데 갑자기 내면으로 초대를 해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가 이 글을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저도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후반부에는. 그래서 좀 그 전에 약간의 이제 시동을 거는 게 있었죠. 이제 조증인 상황에서 막 환영 같은 게 보이고 막 독수리가 막 이러고 음. 날라오고 막 잠깐 졸았는데 막 내가 독수리 돼가지고 막 사람 쪼아 먹었는데 상자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살짝 우리한테 귀띔처럼 알려주긴 하지만 아니 그게 내면으로의 그 초장인지 몰랐지 우리는. 나는 몰랐지. 그냥 얘 상태를 그냥 얘기해 준 거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갑자기 그렇게 돼서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뭐 그 후반부는 사실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그리고 또 그 후반부에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잖아요. 막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그것도 약간 저는 왜?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술을 했잖아요. 이 배창복이나 박지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서술을 해줬는데 그 사이에 약간의 틈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있었죠. 왜냐면 그게 너무 뒤에 그냥 갑자기 훅 나와버리고 되게 짧고 굵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신없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이 사실상 가능한 이유는 배창복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디스랩인데도 가능한 이유는 사실 그거거든요. 그 비하인드 둘의 백그라운드 그 전 여자친구 그 정보가 조금 더 앞에 나왔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예, 그것도 꽤나 중요한 정보였는데 그 둘 사이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있어서 그리고 짧은 단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독자들이. 빨리빨리 얘네가 무슨 관계성이고 이 주인공의 그 관계성에서 뭐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후반부에 약간 짜잔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그게 짜잔이 안 됐어. 짜까지밖에 안 됐어. 네, 저는 이게, 그니까, 이 소설 이렇게 이제 쓰여졌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 소설 자체의 스토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막 기똥차게 재밌고, 이걸 이 라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독법을 요구하는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후반이 너무 급펼치냐. 아니, 그러니까 조증인 건 알겠어요. 조증인 건 내가 진짜 이게 진짜 조증인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셀프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조증이십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조증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니까 뭐 그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있긴 한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이제 이 소설이 그 내부에 있는 그 층위에서 그 의미 단위에서 더 읽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득이란 게 그 스토리의 그런 개연성에서의 그런 납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령 그런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약간 이방인을 언급하는데 이 소설에서 부조리 소설이란 그런 것들도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방인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아랍인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햇빛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어떠한 논리적 개연성이 없지만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어떠한 그 납득을 한단 말이죠. 그 햇빛, 그 강렬한 햇빛이라던가 거기서 오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혹은 그 이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소설 내부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층에서의 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납득하게 되는데 그 행위를 메르소의 행위를 근데 이 소설에서의 그 화자의 행위가 전 개인적으로 납득이 별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폭발하는 건지 그 내가 상자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여기 되돌아왔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는 언제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왔던 게 언제지? 정확하게 저도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혹은 계속 지금까지 상자 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놓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내가 이걸 할 때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하는 거 모든 작품에 대해서 갑자기 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네. 갑자기 어느 기점에서 조증이 발현이 꾸준히 되고 있었지만 얘는 그 이 작품 내내 진짜 한시도 빠짐없이 조증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약을 먹는 건 아닙니다. 얘는 이걸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거를 우리는 짚고 가야 돼요. 이 화자는 이 주인공은 조증인 상태를 믿어요. 심지어 나는 조증이야. 조증이 나를 더 잘하게 만들어줄 거야. 증언이나 뭘. 막 이렇게 믿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약간 트리거처럼 딱 변하는 게 점심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 때 이제 잠깐 이제 나가서 물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때 잠깐 이제 법정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박지상의 대리인이었던 이제 그 사위 변호사 사위가 편지를 주죠. 박지상 편지를. 근데 얘가 그거를 뭐 세 줄 읽다가 뿌려갖고 주머니 이렇게 넣고 가버려요. 근데 얘가 보면은 처음에 이 증언대 쓰기 전에 이 검사랑 이 변호사한테 둘 다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 요청서를 이제 써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얘가 참고로 덧붙일 사항란에다가 글을 검사 측, 뭐 변호사 측 그 두 쪽 다 쓰는데 얘는 최대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음. 스스로가. 나는 그 검사 측이든 변호사 측이든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냥 정확한 난 사실을 기재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조증인 상태인 상황에서 쓰긴 썼죠. 아무튼.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약간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이 음. 될 마음도 없는 앤데 어. 갑자기 박지상이 나한테 편지를 주면서 약간 회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 게다가 그 사위가 또 쿰쿰하게 막 그런 얘기도 해. 아, 이거 뭐 그런 거 뇌물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줘. 아, 되게 짜증나.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뇌물 받고 허허허 한 사람 아닌데? 약간 거기서 약간 얘가 트리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약간 식곤증처럼 얘가 잠을 살짝 자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 조증의 피크점을 찍거든요. 그 꿈속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막 독수리 꿈을 꾸는데 얘가 거기서 완전 이제 터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자기는 중심을 잡고 싶은데 그걸 자꾸만 파괴하려고 애쓰잖아. 검사는 또 지편으로 가려고 하고 막 변호사는 지편으로 하게 하려고 막 그게 이제 재판 내내 계속 됐고 심지어는 이제 뭐 대리인이 와서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앤데 조증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그게 이제 뒤에 확 발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은 있고 그래서 얘가 음. 갑자기 해해 똥폭탄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참다가 아 몰라 나 누구의 편도 아닌데 해해 똥폭탄 이러고 그냥 끌려 나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긴 했죠. 음, 예. 예.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맥락적인 어떠한 느낌, 뭐 이게 뭐 정보적인 전달, 뭐 이게 뭐 내용적인 이야기적인 흐름, 뭐 이게 아니라 이 주인공의 감정적인 맥락 속에서 잡는다면 그 정도가 아닐까? 이 뒤에 폐해 똥폭탄은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 발생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했죠. 아, 그러니까 그 똥을 참는 듯한 그런 어떤 그 터질 것 같은 그 감정의 그 폭탄 같은 그 폭탄이 이제 터지기 전에 이제 혹은 똥 위를 싸기 전에 오 이걸 마이 꼭 갓. 참는. 오늘 너무 더티해요. 아니 근데 이 소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내 똥 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로. 아 이게 그 터질 것 같은 그 텐션감을 조금 있었으면 더 뭔가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바람. 그러니까 혹은 막 그 독수리 볼 때 색상이 올라서 날갯짓이라도 좀 하던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근데 날갯짓 하고 싶은데 이게 막 못해. 못 근질근질한데 막 날갯짓 하려고 이 팔 근육이 막 근질근질한데 이걸 못하고 참으면서 몸을 베베 꼬면서 참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저의 물론 이 부족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전 이 똥폭탄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아니 너무 좀 아니 갑자기 급발진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트리거 이 스위치가 너무 좀 작아서 아 음. 그게 그거 말고 근데 다 전 진짜 재밌었거든요. 약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박지상이 도움을 줬다고 했잖아. 현실적인 도움을 줬다고. 이제 네. 글 속에서 주인공이 얘기하길. 음. 근데 이 현실적인 도움이라는 게 사실 얘가 막 내초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아, 뭐 음. 나는 제대로 된 제자도 아니고 그냥 청강 몇 번 했는데 그냥 그 사실을 말했는데 아니 갑자기 박지상이 막 나를 챙기더라. 음. 이때까지는 좋았나 봐, 지가. 약간 좀 뭔가 된 것 같고 왜냐면 박지상이 조금 이제 명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얘가 이제 막 나를 되게 키링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막 뭐 여기도 막 인사시켜주고 나 뭐 어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도움을 줘. 그러니까 내가 원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음. 조금씩 조금씩 이 박지상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화가 났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배창복한테 가서 약간 뒷담을 깐 거지. 흔히 말하는 이제 아 박지상은 뭐 명성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배창복한테 가서. 그러니까 얘가 음. 이게 엄청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편지를 줬는데 그 세 줄 안에 내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깊은 사제지간 아니었냐. 근데 지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음. 라이트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혼자서 그렇게 급발진을 한 거잖아. 이놈 자식아! 이러고 자기도 이제 음. 급발진에 돼버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존심을 좀 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뭔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배창복도 사실상 그렇게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되게 좀 괜찮은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근데 이런 사람도 자기 인맥으로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음. 뭐 현실적인 도 필요했으면 지가 먼저 말했겠지만 그게 아닌데 얘가 막 주고 이러니까 내가 괜시리 약간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을 것 같아. 이 박지상과 이 음. 주인공의 관계. 이 근데 배창복은 그게 아니고 약간 이 주인공을 대할 때 약간 동료? 음. 근데 조금 투닥대는 동료 정도? 약간 좀 핀트가 안 맞지만 그래도 좋은 동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기를 대해줬기 때문에 이 배창복한테 가지는 감정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아련한 그런 느낌? 배창복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박지상한테는 얘가 약간 쫀심이 긁혀 있는 상황인데 더 긁으려고 하니까 약간 좀 터져버린 게 아닌지. 그래서 뒤에 가서 그렇게 확 터진 게 사실은 배창복이 아무 말도 또 안 하고 있었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답답한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동료이고 어찌 보면 자기를 인정해줬는데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멋있는 음.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박지상은 나를 되게 어리숙하게 또 보는 것 같고 또 그냥 마냥 편지 한 장 딱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나 괜찮은 사람이야. 멋져! 이렇게 이렇게 확 가버린 그런 느낌? 그러니까 또 조증이다 보니까 그 가슴이 뻐렁친다고 했잖아요. 제가 방금 앞전에. 왜 조증인 상태에서 약간 좀 사람들이 되게 제일 크게 하는 실수가 사업을 막 하고 창업을 막 하는 거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약간 그런 핀트가 가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얘가 그렇게 약간 좀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얘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구속되기 전에 뭐 내가 소리 높여 말을 하며 동전을 던지고 꽃을 뿌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전을 던지고 꽃을 뿌리자. 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자기가 한 행동이 맞는 걸까요? 잠깐만요. 동전을 부리자. 저 부리자고 어디 있어? 그러니까 끝에 거의 네, 끝에 이제 네. 바로 그 법정 아, 모독죄와 동전 부리자. 위증죄로 네. 그 전에 이제 내가 소리 높여 말을 하면 동전을 던지고 꽃을 뿌리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막 음,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 모독죄랑 뭐 위증죄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진짜 이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걸까? 솔직히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얘가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되게 실없는 말을 계속 그냥 던진 것 같아. 그냥 음, 약간 환각 같은 거 본 거는 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박지상, 배창복 둘 다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나는 박지상과 배창복이 작당하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었다. 나는 당신들이 나 같은 불순분자를 찾아내기 위해 이런 어설픈 연극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문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은 나란 인간을 데려다 놓고서 소화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가장 나를 빨리 소화할 수 있는 걸 두고서 시합을 벌이고 있고, 방청객들, 당신들도 모두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법정 자체가 창자다. 이 끔찍한 암흑이 오지다. 라고 하면서 바이러스가 당신들이고, 그리고 이 변비 환자의 창자를 태우고 있는 똥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이 작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건 또 아닐까? 왜냐면 이 음,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말들을 하지만 동시에 또 실제로 일상 속에서는 뭔가 좀 더럽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튼 자기의 말과는 또 위반되는 그런 행위들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야말로 또 상자가 긴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그런 모습인 거고. 근데 이 사람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어요. 이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게. 즉 상자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지만 이 화자야말로 창자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러한 소화력 경쟁을 이 사람을 두고 벌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폭탄이다, 똥폭탄이다. 그것이 이제 이 더러운 창자 속에서 이 기쁨으로 이제 정화시킨다는 느낌도 있고, 동시에 이 기쁨마저도 이제 똥을 만들어 버린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내내 똥,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물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오케이인데, 약간 좀 너무 디테일해. 막 똥물이 항문 밖으로 평안하게 흘러, 막 이런 얘기. 굳이, 그렇죠. 막 이런.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또 약간 좀 생명력을 또 주니까, 문장이. 음, 음. 그리고 네, 그 뒤에 그런 거. 문장도 재밌어요. 똥물 방금 평안하게 음, 흘려간다. 바로 뒷 문장이 흐르는 똥물 같은 평화가 당신들의 뱃속에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다. 맞지, 맞지. 막 똥물, 뭐, 관장, 이 관장도 나와. 맞아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어, 근데 약간 저는 이 글을 읽는 내내 이제 똥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냥 꽉 들어찬 변비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이 글 내내. 음, 예. 음, 그러니까 되게 꽉 막혀 있는 변비의 상황이다. 지금 뭐가 됐던, 그게 주인공의 상황이 됐던, 배창복이든 박지산이든, 심지어 저기 앉아 있는 저 전 여자친구이자 지금 현 부인이건 다 그냥 변비, 판사도 변비, 그냥 싹 다 변비야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시원하게 배출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흘러가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삐그덕대. 그러니까 검사든 변호사든 얘네가 뭐 질문하는 거든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주인공 입장에서 이 글을 보는 거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내가 만약 방청객 입장으로 이 재판을 보고 있으면 검사랑 변호사가 일을 잘하고 있을 수 있지. 근데 주인공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 재판장 안에. 증인도 위증했어. 얘도 아웃이야.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판사도 뭐, 와, 하품 찍찍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막 그러고. 응. 그러니까 그냥 이 재판 내내 그냥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게 이제 앞서 이제 방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흔히 좀 먹물을 좀 먹었다. 글을 좀 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자 한 걸까?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재판 막 독수리 같은 거대한 그런 법정 멋있는데 그 안에 실상은 그냥 싹 다 변비 같은 상황.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약간 들기도 했고요. 왜냐면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그래도 한가닥 한 사람이잖아. 꺼드럭대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딱 변비 꽉 막힌 그 상자의 약간 관장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설사약. 이 바로 이 화자인 거, 주인공. 조증 걸린 그치. 화자. 이 조증이야말로 이 뱃속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똥폭탄. 그렇지. 아, 진짜 너무 웃겨. 기쁨으로 충만한 똥폭탄이라니 자기 아니,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 근데 여기는 이제 기쁨으로 충만한 폭탄이다 하고 나중에 이제 똥폭탄 얘기 따로 나오게 그렇지. 하는데 예. 결국은 뭉치면 기쁨으로 충만한 똥폭탄이에요. 똥폭탄이에요. 맞아요. 예. 어, 얘가 이제 장황하게 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폭탄이다. 너희는 창작 속에 장치된 폭탄, 똥폭탄이다. 이랬으니까 그냥 자기가 기쁨으로 충만한 자기는 똥폭탄이라는 거지 뭐. 근데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문장이에요. 그 이제 아무도 이제 나를 이해하지 못, 그 이제 그 선고받고 난 다음에 그 구속을 명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제 이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조증의 껍데기만이 나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이 찾아들었다. 하지만 내게 조증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기 모멸감이 서로 만나는 자리이자 그 순간이었다. 저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증은 되게 기쁜 거, 되게 어떻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잖아요. 조증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또 그 분노와 자기 모멸감이 만나는 자리이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역설적인 문장이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조증이야말로 또 이 꽉 막힌 창자를 쓸어볼 수 있는 똥폭탄인 거니까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음.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음. 저도 방금 앞서 말씀하신 그 문장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아, 그런 좀 거. 네. 키포인트인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내내 이 주인공이 왜 조증에 걸렸는지, 이 조증은 맞는지 사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냥 이해를 그냥 안 하고 그냥 읽잖아요. 그냥 얘는 조증인가 네. 보다 이러고 그냥 읽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이제 이 주인공이 조증이어야 되는 그런 거를 작가가 알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앞서 말했던 약간 자존심이 긁힌 것 같다,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마지막 문장, 방금 얘기하신 그 마지막 즈음에 있는 문장에서 또 느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되게 뭐 없는데 뭐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런 이제 나 같은 조금, 사람. 예, 지식인 층들이 모여있을 때, 나 몰라, 사실은 뭐, 철학 모르는데 되게 다 아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또 오잖아요. 또 그런 자리가 또 있고. 근데 그런 순간 생각하면 그냥 다들 다 그러고 있는 거지. 다들 조증인 상태인 거야. 나 다 이가 즐겁고 행복한 척을 다 하잖아. 사실은 안에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나 뭔지 몰라갖고 막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 주인공한테 좀 이 주인공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약간 좀 머쓱하긴 한데, 왜 우리 관장약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먹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투약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후자예요. 직접적으로 투약. 직격타. 진짜. 음. 음. 약간 그 정도로 약간 뭔가 이 작가가 이 글 내내 얘기하고 있는 이 지식인들의 변비 상태를 풀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싹 쓸려야 돼, 그냥.
다 비워내, 그냥 빨리. 우리 싹 다, 나 포함, 나도 똥폭탄이니까, 그러니까 나 포함 우리 작가들 다 한번 쓸려 보내자. 뉴 제너레이션 컴온. 약간 이런 기분이 약간 저는 들었죠. 약간, 음, 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쓴 것 같다. 그랬었어요. 아니, 저도 내내 뭐,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그렇죠. 재밌었고. 아이, 포인트 예, 예, 재밌다. 내내 똥 맞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밌다. 아니, 재밌고, 그리고 심지어 잘 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있지만, 그거를 저는 이 소설 장점이 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최근 읽은 한국 소설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꽤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단점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서 이거 안 읽어야지 할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음, 소설이 또 있잖아요. 나 그런 거 못 읽는데 뭐 이런 소설.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는 게 더 좋은 소설.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소설 자체가 음, 뭐 사람마다 호불호는 있겠지만 음. 그래도 그냥 재밌어요. 아, 전 내내 똥 추천합니다, 얘기, 개인적으로. 예, 네, 내내 똥 얘기해도 재밌어요. 예, 한창 똥이랑 방귀 좋아할 나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죠. 재밌어요. 예. 그리고 시원해요, 그냥. 한편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매번 맞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2026년이라고, 2007년이라고, 그러니까 매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좀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해소시켜주는 소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요. 음, 음, 음. 저는 그런 감정을 최승자 이제 시인의 그 산문집에서 느꼈었거든요.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그래.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해야 돼. 꾸준히 우리는. 근데 이 소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 저는 정말 이런 소설이 지금 왜 없어졌을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 2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런 소설이 지금 나오고 있나?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못 찾은 거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또 이렇게 오만하게 말하면 안 되고, 떡볶이에 실려 가버리니까, 나도 그러면. 예, 아무튼. 그치, 그치. 아니, 근데 난 못 조심하세요. 봤단 말, 예, 난 못 봤단 말이야. 우리,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설 했지만, 그런 소설이 없었어요. 이런 소설 같은. 그런 소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야말로 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맞아. 그게 예. 누가 됐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예. 됐든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좀 찌를 수 있는 소설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줘야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의 흐름에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소설을 보고. 뭐, 지금 충분히 많은 소설들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이런 게 또 나와줘야 이런 거 쓸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또 한 번 더 써본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잘 팔리는 소설들이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야. 야, 써봐. 야, 대해 똥폭탄 써도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길라잡이 같은 소설들이 나와줘야 돼. 예. 왜냐면 좀 약간 좀 두려울 수 있잖아. 음, 작가의 입장으로. 해해 맞아. 똥폭탄 되나? 어, 변비 관장 써도 되나? 근데 이런 소설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그래. 저 작가도 저렇게 써봤는데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좀 쓸 수 있는 너무 오래전은 아니지만 또 이 소설이. 예. 아, 그리고 그래야지 이 한국 문학이란 것이 더 다양해지고 더 많은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얘기가 이렇게 교류될수록 더 풍부해지고 두꺼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소설을 우리가 심지어 이게 2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좀 저는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인데 제가 항상 이제 좀 서점을 나가서 이렇게 매대를 보고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요즘에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잘 팔리는 소설이 좀 명확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떠한 흐름으로, 어떠한 이야기로 책이 다뤄졌을 때 좀 많이 산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좀 짚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작가 본인이 아니어도 그 책을 파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래, 요즘엔 이런 게 먹히더라. 근데 음, 이게 그분들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이 다 그런 것 같아. 야, 요즘 두쫑쿠가 먹히더라. 그럼 두쫑쿠 다 팔고. 뭐 이런 유행에 너무 집착적인 성향이 돼버린 것 같아. 이제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 거의 뭐 삶과 SNS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소설이나 뭐 그게 영화가 됐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협소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음, 좀 색다른 걸 내고 싶어도 어깨를 못 피는 것 같아. 약간 좀 음,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망해버리면 내 목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 입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근데 또 이 사회가 잘 팔려, 이거 잘 팔리는 거야.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음, 또 내가 기준점이 안 든다는 그런 속상함? 뭐 이런 것들이 기회를 자꾸만 막는 것 같아서 음, 저는 오히려 그래서 SNS에서 더 다양한 소설들이, 더 많은 소설가들이 또 책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 한두 권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는 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출판 업계에, 좀 더 많은 작가들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 또 이게 세대가 많이 바뀌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저는 시도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매체가 됐건 무슨 뭐가 됐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해보자. 파이팅 아니, 해보자 근데 우리. 이 음. 승자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작가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다만 이게 길을 못 펴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미 이미 좀 약간 응원을 하는 그런 기운을 좀 불어넣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서 한편으로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설이 아니었나.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자고요. 여기 해외 똥폭탄도 있는데 뭐 그,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죠. 응.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면 돼. 맞아, 진짜 맞아. 별의별 글들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읽지 음, 못하니까 살면서 책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온 책들. 근데 정말 다양한 책들이 이미 나와 있을 테고. 그러니까 너무 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진짜 좀 간만에 좀 약간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소설을 읽긴 했어요. 아, 이렇게도 글을 쓰는구나. 아, 이렇게 똥폭탄 얘기도 나오고 거의 디스랩을 버금가는 이런 글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느껴졌던 글이었는데, 아, 되게 재밌게 잘 읽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다. 진짜로. 음. 정말 추천드린다. 진짜 진심 다해. 추천. 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기나긴 대화를 또 이 창자 없이 살아가기라는 또 소설로 나눠봤는데, 아, 우리 방아님 덕분에 재밌는 소설을 또 하나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다음 또 북치기 족치기도 아마 한국 소설을 이제 좀 많이 갖고 오려고 해요, 저희가. 예. 뭐 외국 소설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사실 너무 큰 기업에서 이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잘 알려주시고 재밌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그분들 거 열심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소설로 좀 열심히 또 얘기 나눠볼 테니까 또 다음번에 돌아올 북치기 족치기, 또 북치기 족치기가 아니더라도 또 다음 회차들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방아님.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려. 안녕하세요.